사람들은 말하지요. 이 땅에 지옥이 있다면 바로 법정일 거라고. 제 아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판결을 받던 날 제 절반은 이미 죽었습니다. 하지만 남은 절반을 살리기 위해 제 아들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바로 그 악마에게 제 영혼을 팔아야 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재, 62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 하나뿐인 아들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권력 있는 판사의 여자가 되어야만 했던 제 기구한 삶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것이 숭고한 희생일까요? 아니면 결코 씻을 수 없는 죄일까요? 그날의 법정은 유난히 차가웠습니다. 제 아들의 운명을 쥔 저 남자, 차민혁 판사는 아무런 감정도 없는 얼굴로 서류 뭉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기계가 글자를 읽어내리듯 건조하고 냉정한 목소리가 법정 전체를 울렸습니다. 어렵고 딱딱한 법률 용어들이 제 귀를 스쳐 지나갔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발, 제발 아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제 심장 소리만이 미친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귀가 멍멍해지고 세상이 빙빙 돌았습니다. 저건 내 아들, 내 민준이의 이름이 아니야. 하지만 제 애끓는 바람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의 입술이 다시 한번 움직였습니다. 피고인 김민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었습니다. 오직 그 차가운 목소리만이 얼음 송곳처럼 제 심장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억울합니다. 내 아들은 죄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외침은 목구멍 밖으로 터져 나오지 못한 채 제 안에서 피멍으로 맺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두 명의 교도관이 양쪽에서 다가와 마치 짐승을 끌고 가듯 제 아들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끌려가던 그 아이가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이 어미를 돌아보며 찢어지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머리가 아니라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안 돼! 내 아들 데려가지 마! 저는 비명을 지르며 아들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기력이 소진된 제 다리는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하고 실이 끊어진 인형처럼 차가운 바닥 위로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법정 안에는 짐승처럼 울부짖는 제 통곡 소리와 모든 것을 외면한 채 떠나가는 사람들의 차갑고 무정한 구둣발 소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 며칠간의 기억은 텅 비어 있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집은 거대한 무덤처럼 느껴졌고 저는 그 안에 갇힌 유령처럼 그저 앉아만 있었습니다. 밥을 먹었는지 잠은 잤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는 기계처럼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변호사들에게 수십 수백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미 끝난 사건입니다, 어머님.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절망이 제 목을 점점 더 조여왔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액자 속에서 제 아들 민준이가 세상에서 가장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27, 가장 빛나던 청춘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렇게 해맑은 아이인데, 내 아들은 저렇게 착한 아이인데, 액자를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뜨거운 눈물이 아들의 얼굴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이 제 앞에서 쾅 하고 닫혀버렸다는 것을. 희망의 문, 구원의 문, 정의의 문. 모든 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문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지옥으로 향하는 문, 눈물이 멎었습니다. 그 대신 제 눈에는 차갑고도 섬뜩한 무언가가 이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외투를 꺼내 걸쳤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그 지옥의 문을 열기 위해서였습니다. 차민혁 판사의 집무실은 오래된 책과 값비싼 가죽 냄새 그리고 숨막히는 정적으로 가득했습니다. 제 초라한 행색과는 어울리지 않는 고급스러운 공간의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손처럼 제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는 제 앞에 앉은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마치 하나의 성스러운 의식을 치르듯 고요히 찬물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찻잔을 들고 있는 그의 손가락은 길고 우아했습니다. 바로 저 손으로 제 아들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판결문에 서명을 했을 터였습니다. 저는 염치불고하고 무릎이라도 꿇을 심산으로 제 아들 민준이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 아이인지, 얼마나 억울한 누명을 썼는지 필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처절하게 떨렸고 문장들은 두서없이 뒤섞였습니다. 제발 이 사람의 얼어붙은 마음에 작은 균열이라도 낼 수만 있다면. 하지만 그는 제 애원을 배경음악처럼 들으며 그저 차시피 우러나는 것을 지그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한참이나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던 그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나 벽에 걸린 그림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제 대답은 필요 없다는 듯 그림에 대해 혼잣말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그림은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부러진 돛대를 붙들고 있는 늙은 선장을 그린 겁니다.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단 하나,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적만은 잃지 않았지요. 사람들은 이걸 비극이라 말하지만 저는 여기서 숭고함을 봅니다. 필연적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무언가를 지키려는 인간의 본성이랄까요. 박순재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말이 끝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자리로 돌아온 그는 천천히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찻잔이 받침에 놓이는 달그락 소리가 방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마침내 그가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하지만 뼛속까지 파고드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순재 씨, 때로는 죽어가는 나무 한 그루를 살리기 위해 맑은 샘물 전체를 흐려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영혼의 무게를 재보는 저울추와도 같았습니다. 제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물을 흐릴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의 눈에는 어떠한 욕망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벼랑 끝에 선 인간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 지켜보는 듯한 차갑고도 병적인 호기심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게 내민 유일한 구원의 동아줄이자 제 모든 것을 더럽힐 독이 든 성배였습니다. 선택권이 없는 선택지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알려준 주소는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도심 외곽에 우뚝 솟은 이제 막 지어진 새 아파트. 현관문을 열자 코를 찌르는 새집 냄새와 페인트 냄새. 그곳은 누군가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값비싼 가구를 전시하기 위해 만들어진 모델하우스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먼지 한 톨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제 발소리가 유령처럼 울렸고 비닐도 뜯지 않은 새 가구들은 마치 저를 위해 준비된 거대한 덫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세상의 주인인 양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제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말했습니다. 김치찌개가 먹고 싶군요. 돼지고기 넉넉히 넣은 걸로. 그것은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격은 완전히 무시된 채 오직 기능만을 요구하는 주인의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낯선 주방은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제겐 너무나 생경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자 마치 오늘을 위해 준비라도 해둔 것처럼 신선한 돼지고기와 잘 익은 김치, 두부와 채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치밀한 준비성이 오히려 제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이것은 식사 초대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계획된 저를 길들이기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두부를 써는 내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려왔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사랑하는 내 아들을 위해 수천 번도 더 끓였던 김치찌개였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던 엄마 찌개 아니면 밥 못 먹어 라며 어리광을 부리던 제 사랑과 정성이 담긴 바로 그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제 아들을 지옥에 가둔 그 남자를 위해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보글보글 찌개가 끓는 소리가 마치 제 영혼이 타들어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냄비에서 피어오르는 매캐한 연기에 제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저는 한 남자를 위해 밥을 짓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아들의 목숨을 쥔 악마를 위해 제 손으로 직접 제 자존심과 어미로서의 세월을 끓여 제물로 바치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를 그의 앞에 놓았을 때 그는 마치 잘 차려진 식당의 음식을 맛보듯 무심하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떠먹고는 평가하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솜씨가 좋으시군요. 그 칭찬이 제 뺨을 후려치는 채찍보다 더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찌개를 먹는 것이 아니라 제 자존심을, 제 영혼을 씹어 삼키고 있었습니다. 밥 한 그릇을 다 비운 그는 냅킨으로 입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보셔도 좋습니다. 아들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이 더럽고 추악하다고 느꼈습니다. 씻어낼 수 없는 얼룩이 제 영혼에 새겨진 것만 같았습니다. 그 남자와의 굴욕적인 만남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청은망은 무거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저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있는 제 아들을 대신해 이 텅 빈 집을 며느리 지영이가 꿋꿋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러운 비밀을 등에 지고 내 아들의 온기가 남은 집으로 유령처럼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시장하셨죠? 저를 기다리느라 저녁도 거른 채 지영이는 애써 밝은 얼굴로 저를 반겼습니다. 식탁 위에는 제가 좋아하는 나물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 따뜻하고 평범한 저녁 풍경이 오늘따라 제 가슴을 더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저는 밥술을 들었습니다. 지영이는 제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입맛이 없으세요? 오늘따라 안색이 안 좋으세요? 그 다정한 목소리에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 저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씹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영이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제 심장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어머니, 근데 오늘 입으신 옷 처음 보는 건데 참 고우세요. 꼭 새 옷 같아요. 무슨 좋은 일 있으셨어요? 어디 중요한 데 다녀오세요?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며느리의 순수하고 걱정 어린 질문이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덜덜 떨리던 제 손이 힘을 잃었고 손에 들고 있던 쇠젓가락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방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크고 날카롭게 들리던지 제 모든 비밀이 그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당황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영이의 동그란 눈이 걱정스럽게 저를 향해 있었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했습니다. 이 착한 아이에게 차마 더러운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고등학교 동창들 모임이 갑자기 잡혀서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 없는 살림에 큰맘 먹고 하나 장만했지. 제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졌고 제 얼굴 근육은 제멋대로 떨렸습니다. 너무나 어설픈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영이는 잠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셨구나. 잘하셨어요, 어머니. 가끔 그렇게 바람도 쐬고 친구분들도 만나고 오셔야죠. 하지만 저는 보았습니다. 제 거짓말을 애써 믿으려는 그 아이의 눈에 스쳐 지나가는 아주 잠깐의 의심과 걱정의 그림자를. 그날 저녁 밥은 모래알처럼 껄끄러웠고 찌개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마주 앉은 저녁 식탁이 제게는 가장 끔찍한 가시방석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에 들어와 그 남자가 보기 좋은 편이 좋지 않겠냐며 사준 그 옷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며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몇 번째 방문인지 이제는 세는 것조차 무의미해졌습니다. 그 남자와의 만남은 제 삶의 일부가 되어 제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영혼 없는 인형처럼 소파에 앉아 그가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방으로 건너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지만 간간이 들려오는 김 이사, 계획대로 같은 단어들이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유난히 크게 들리는 시계 초침 소리만이 죽은 듯한 거실의 정적을 규칙적으로 채찍질하고 있었습니다.
똑딱똑딱 제 수명이 줄어드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제 시선은 둘 곳을 찾지 못하고 허공을 헤맸습니다. 차가운 대리석 테이블, 먼지 하나 없는 검은색 텔레비전 화면, 그리고 거실 한 구석에 놓인 커다란 새 장. 그때였습니다. 정막을 깨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 새 장 안에 앵무새가 마치 제 존재를 이제야 알아차렸다는 듯 또렷하게 소리를 냈습니다. 선명한 초록색 깃털에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까맣고 영리한 눈을 가진 새였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앵무새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저처럼 이 차갑고 거대한 공간에 홀로 갇혀버린 또 하나의 영혼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왈칵 하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람에게는 차마 할 수 없는 말, 내 착한 며느리에게는 절대 들려줄 수 없는 이 더러운 비밀을 이 말 못하는 짐승에게는 털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새 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다른 방에서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앵무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저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새 장 창살을 붙잡았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바닥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서름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민준아. 목이 메인 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민준아, 우리 아들, 엄마가 미안해. 한번 터져 나온 말은 본물처럼 이어졌습니다.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을 오직 이 새만이 들어주는 제 처절한 고해성사였습니다. 엄마가 못나서, 엄마가 힘이 없어서 우리 아들 고생시키는구나. 미안해, 민준아. 정말 미안해. 저는 새 장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며 미안하다는 말을 수십 번,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앵무새는 그저 고개를 갸웃거리며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다른 방의 통화 소리가 멎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눈물을 훔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소파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제 영혼의 가장 무거운 짐을 잠시나마 내려놓은 것 같은 기이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창밖에 나무짚이 푸르게 돋아났다가 붉게 물들어 떨어지고 다시 앙상한 가지만 남는 동안 시간은 의미 없이 흘러갔고 그 남자와의 만남은 제 삶의 끔찍한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저 제가 그 공간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듯 했습니다. 그가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는 동안 저는 맞은편 소파에 숨막히는 침묵을 견디며 죽은 듯이 앉아 있어야 했고 그가 차를 원하면 그림자처럼 일어나 찬물을 끓였습니다. 한 번은 저를 미술관에 데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값비싼 그림들 사이를 유유히 거니는 그의 뒤를 저는 몇 발짝 떨어진 곳에서 마치 수행원처럼 따라다녀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잘 차려입은 저를 그의 아내나 가족쯤으로 보았겠지만 저는 그 호기심 어린 시선들 속에서 벌거벗겨진 듯한 극심한 수치심을 느껴야 했습니다. 미술관을 나오던 그날이었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그는 앞만 본 채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아들 사건 담당 검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재심 청구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더군요. 그 한마디에 며칠 밤낮을 저를 짓누르던 모든 수치심과 절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마른 사막에서 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그의 말을 붙들고 희망이라는 물을 허겁지겁 마셨습니다. 제발 이번에는 정말이기를. 하지만 그 희망은 결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는 자신의 그 텅 빈 아파트로 중요한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주방에서 음식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저는 얼굴 없는 그림자처럼 그들의 잔에 술을 채우고 빈 그릇을 날랐습니다. 그들의 시시덕거리는 웃음소리가 제 심장을 칼로 저미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제 자신이 한낱 하녀와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뒤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고 있는 제 등 뒤로 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새로 선임한 변호사가
아들의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결정적인 증인을 찾았다고 하더군요. 쉽진 않겠지만 이번엔 정말 기대해봐도 좋을 겁니다.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희망이라는 약에 중독된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저를 가장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다가 다시 한 뼘의 희망을 던져주며 저를 완벽하게 길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끔찍한 굴레를 벗어던져야 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아들을 구할 수 있다는 그 달콤한 희망의 속삭임 앞에서 제 이성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이길 수 없는 도박에 제 영혼을 걸고 있는 어리석은 도박꾼에 불과했습니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온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어느 늦은 오후였습니다. 변호사의 차분하고 사무적인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어머님, 김민준 씨,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오늘 바로 석방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수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나? 내 아들이 나온다고?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슬픔의 눈물이 아닌 제 평생 처음으로 흘려보는 뜨거운 기쁨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교도소로 향하는 길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짧은 길이었습니다. 창밖의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서 운전을 하는 며느리 지영이도 핸들을 붙잡은 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저 육중한 철문이 제 평생을 가로막고 있던 그 잿빛 철문이 굉음을 내며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햇빛 아래 서 있는 제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더 마르고 까맣게 타 있었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는 어색했고 너무 커 보이는 수의를 입은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민준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리는 서로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아들의 앙상한 등이 제 품에 와서 안겼을 때 저는 비로소 제가 그동안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품에 안긴 아들은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내 아들, 고생 많았다.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그저 같은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의 눈을 마주한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 눈에는 기쁨과 함께 제가 알지 못하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감옥이라는 곳이 제 해맑던 아들의 눈에서 빛을 앗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역시 제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고맙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 왜 이렇게 늙었어, 엄마? 그리고 왜 이렇게 말랐어? 그 걱정스러운 한마디가 제 모든 죄책감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애써 민준 씨, 이제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라며 분위기를 띄우려 했지만 그 어색한 침묵을 깨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밤새 준비한 진수성찬 앞에서도 우리는 그저 밥알만 새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오랜만에 먹는 집밥이 어색한 듯 몇 술 뜨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나는 내 아들의 몸을 구해냈다. 저 차가운 감옥에서 마침내 아들을 꺼내왔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을 바라보던 제 눈빛 속 순수함, 그리고 제 아들이 저를 바라보던 그 믿음의 눈빛은 제가 치른 더러운 대가와 함께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요. 아들은 집에 돌아온 후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보거나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차민혁 판사님께 감사 인사라도 드리고 와야 할 것 같아요. 저는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아들을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제 아들은 그 남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겉으로는 판결을 바로잡아준 것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겠지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제 아들은 그 남자의 눈을 직접 보고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렸던 그 남자의 진짜 얼굴을 확인하고 싶었을 겁니다. 아들은 아마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을 겁니다. 판사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남자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내가 한 일이 아닐세. 자네의 무고함이 밝혀진 것뿐이지 라며 위선적인 말을 건넸을 테고요. 차갑고 위선적인 대화가 오가는 그 숨 막히는 공간에서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실 한 구석 세장에서 날카롭고 또렷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미안해. 아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을 겁니다. 그 목소리, 그 말, 그건 세상에서 오직 단 한 사람, 바로 이 어미가 제 아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제 모든 슬픔과 죄책감을 담아 아무도 없는 곳에서 홀로 되뇌던 바로 그 말이었습니다. 어째서 저 새가 이 남자의 집에서 엄마의 목소리로 저 말을 하고 있는 걸까? 그 순간 제 아들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을 겁니다. 저의 헬쑥해진 얼굴, 어색했던 새 옷, 밤늦은 외출, 그리고 제 눈 속에 담겨 있던 그 깊은 슬픔의 이유까지 모든 것이 이 끔찍한 진실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감사 인사는 지옥에서 온 저주가 되어 아들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아마 놀라움에서 시작해 혼란을 거쳐 이내 모든 것을 깨달아 버린 자의 처절한 고통으로 일그러졌을 겁니다. 그 남자의 집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어떻게 집까지 걸어왔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 머릿속은 텅 비어버렸고 제 발은 저절로 익숙한 집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저녁을 짓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의 끝에 부엌에는 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해 얻어낸 아들의 자유가 행여나 날아가 버릴까. 노심초사하며 밥을 짓는 어머니의 뒷모습, 세상에서 가장 작고 가장 외로워 보이는 그 뒷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 어머니가 홀로 견뎌냈을 지옥의 시간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소리 없이 유령처럼 어머니의 등 뒤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냥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뒤에서 와락 껴안았습니다. 제 품에 안긴 어머니의 어깨가 화들짝 떨렸습니다. 놀란 어머니가 저를 돌아보려 했지만 저는 어머니의 어깨에 얼굴을 묻은 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굳어있던 어머니의 몸에서 서서히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내 제 품에 온몸을 기댄 채 어린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부엌에는 아무런 말도 없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그 어떤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한참 동안 서로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울어주는 어미와 아들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다시는 제게 그 일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자, 무지 사이에는 평생 아물지 않을 깊은 흉터 하나가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어미의 사랑이란 세상의 모든 옳고 그름의 경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요. 이야기 속 어머니의 희생은 과연 가치 있는 일이었을까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모성애에 대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처럼 가슴을 울리는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어질 그 어떤 감동의 순간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